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,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. 저는 34살에 결혼했어요.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, 그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죠.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, 시댁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저의 삶을 바꿨어요. 다음 주 시아버지 제삿날이다. 음식 좀 준비하자. 그게 시작이었어요. 그 후로 명절, 제사, 가족 생일, 각종 행사. 제가 쉬는 날은 없었어요. 아침 일찍 시장에 가고,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고, 그 와중에 아이 키우고, 회사 다니고, 남편은 늘 말했어요.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. 내가 좀 이해해. 그 말이 제일 서운했어요.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이 가장 외로웠거든요. 어느 해 겨울, 독감에 걸린 몸으로 시댁에 갔던 적이 있어요. 기운도 없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도 시어머니는 말했어요. 우리 집 며느리는 이런 날에도 오니까 대단해. 그 말이 칭찬 같았냐고요? 아니요. 그건 무언의 명령이었어요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라는. 그렇게 10년 웃고 참으며 살아왔어요.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단 소식을 들었죠.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어요.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. 병원에도 좀 같이 가자. 그 순간 제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. 나 지금 바빠요. 그 말은 냉정한 거절이 아니라 제 마음속 절규였어요. 제발 나 좀 그만 이용해요라는. 그날 제 말에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.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.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저희 부부는 대화보단 침묵으로 버텨온 사이였거든요.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점점 제 얘기를 줄였습니다.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. 애가 열이 나서 병원 다녀왔어.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거나 그랬구나 하고 말끝을 흐렸거든요. 그래서 언젠가부터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. 그날도 마찬가지였죠. 지금 바빠요라고 말한 제게 남편은 그래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어요.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. 그땐 따뜻한 분이라 생각했어요. 우리 아들이 너 데려온 거면 난 그걸로 됐다.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고 정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부터였어요.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죠. 이번 주말에 김치 좀 도와줄래? 시누이 생일인데 같이 준비하자. 그런 부탁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거절은 무례가 되었습니다.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몸조리도 끝나기 전에 명절이었고 시댁에 가서 전 부치고 국 끓이고 허리를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기운도 없네 하셨죠.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. 아직도 그 말만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.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. 당신 어머니가 아프신 것처럼 나도 많이 아팠던 날들이 있었어요. 하지만 그 말도 결국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. 그저 바빠요라는 말로만 제 마음을 대신했죠. 그 말 속에 담긴 억울함, 서러움, 외로움.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저 자신만큼은 알아줬어요. 그 다음 날 남편이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. 출근 준비도 안 한 채 멍하니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었습니다.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그 사람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눈치였어요.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어머님 병원엔 다녀왔어?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. 암이래. 위암 3기.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사람이 참 이상하죠. 수없이 섭섭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 마음 한쪽이 무너지듯 아프더라고요.
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. 엄마가 내가 한 번만 병문안 오면 좋겠대.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. 방문 한 번이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?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게 되더라고요. 근데요, 어렵더라고요. 그 사람 앞에 다시 서는 게, 그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버겁고 무서웠습니다.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말이 있어요.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버릇없이. 그 말 들은 날 화장실에서 울다가 눈 다 부은 채 밥 차렸거든요. 그 기억이 저를 병문안 가는 걸 막고 있었어요. 생각 좀 해볼게.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. 이해하는 건지 체념하는 건지 그 표정은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. 며칠 뒤 시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. 엄마가 내 이름만 자꾸 부르셔. 왜 그렇게 무심해? 그 말에 저는 또 죄인이 됐습니다. 그 누구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삼켜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.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. 나도 사람인데, 나도 아플 때 있었는데, 제 자신에게라도 이제는 말하고 싶었습니다. 그 누구도 몰라줘도 괜찮으니 적어도 나는 내 마음만큼은 외면하지 말자고요.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병원은 집에서 멀지 않았지만 저는 그 길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.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와 현관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. 지금이라도 가야 할까? 아니야. 또 상처만 받고 돌아오면 어쩌지?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. 너무 보고 싶다. 그냥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겠니? 그 목소리는 전 같지 않았어요. 쉴 새 없이 말하던 분이 그날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씀하시더군요.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. 병원으로 가는 길, 제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 들려 있었고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.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셨어요. 그 모습이 제가 알던 시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. 왔구나. 내가 와줘서 참 다행이다.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. 그땐 내가 잘 몰랐어. 그냥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했던 것 같아.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.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말 하나로 지난 10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과 하나가 제 마음 어딘가를 조금 녹이고 있더라고요. 그날 병실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내가 널 며느리로만 봐서 참 미안했어. 넌 그냥 우리 가족이었는데 처음으로, 정말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. 죄책감도 억울함도 아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요. 시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온 후 제 마음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.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. 다음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. 엄마가 그날 내 손을 꼭 잡고 많이 고마워하시더라.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말은 아끼고 싶었습니다. 괜히 말하면 감정이 또 요동칠까봐.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. 과일도 사가고 죽도 끓여서 가져가고 그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. 하지만 마음속에선 매번 같은 질문이 떠올랐어요. 이게 맞는 걸까?
나 또 참는 건 아닐까?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해주는 말들은 예전과는 달랐어요. 몸은 괜찮니? 애는 잘 크지? 너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. 그 말들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했습니다. 왜냐면 그런 말들을 10년 전부터 듣고 싶었거든요.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.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. 근데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 그 말을 들으니 이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쓰일 수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동안은 저만 이해해야 했어요. 시어머니의 성격, 남편의 무관심, 시댁의 관습,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왜냐면 그 사과가 그 사람의 마지막 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. 병실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함께 있는 시간도 조용한 침묵으로 채워졌어요.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정말 끝을 준비해야 하나 보다. 그동안 저는 끝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저 버티는 것만 생각했죠.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삶의 시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시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.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간단한 대화는 나눴는데 이제는 눈빛으로만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.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. 어느 날 남편과 시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. 입을 떼기 힘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너는 정말 수고했어. 고맙다. 내 며느리 아니, 내 딸.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. 그 한마디가 10년 동안의 상처를 다 치유하진 못했지만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끝내 그분을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. 어머님 고맙습니다. 제 진심을 담아 처음 꺼낸 말이었어요.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몇 번 더 깨어나셨지만 이야기를 길게 나누진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.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. 슬픔보단 의무처럼 참석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. 가족이라는 건 뭘까? 장례식장을 정리하던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. 고맙다. 끝까지 엄마 곁에 있어줘서. 그 말 한마디가 10년 전 결혼식 날 그가 제 손을 잡고 웃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. 나도 잘하고 싶었어.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.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.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. 이제야 나는 진짜 나로 살아볼 수 있을까?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저도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었고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. 그동안 너무 오래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. 이제는 좋은 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시댁과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시누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남편도 조심스러워졌어요. 아마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.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. 시어머니가 안 계신 시댁은 더 이상 저에게 의무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 공간이 사라지자 제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작은 취미들을
하나씩 꺼내보게 됐습니다. 그 모든 순간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따뜻했습니다. 남편도 조금씩 변해갔어요. 어느 날 퇴근길에 꽃을 사왔더라고요. 그냥 내가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아서.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. 이 사람도 이제야 저를 보는 걸까? 예전엔 그저 자기 엄마를 잘 챙기는 아내로만 보였던 제가 이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싶었습니다.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.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널 얼마나 몰랐는지 알겠더라. 그동안 미안했어. 그 말이 시어머니의 사과보다 더 낯설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 입에서 미안이란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. 나도 이제야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. 남편과 마주 앉아 서로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, 정말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갔습니다. 그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. 누구의 딸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서의 삶. 그 삶을 이제서야 걸어보려 합니다. 며느리라는 자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했어요. 그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 저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. 결혼 초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기고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도 놓게 되고 나중엔 내 이름조차 그저 누구의 며느리, 누구의 엄마로 불릴 뿐이었습니다.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.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이 먼저 떠오르는 기분,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더라고요.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. 처음엔 어색했지만 붓을 잡고 나니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색으로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. 작은 캔버스 위에 제 마음을 담기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. 아이도 어느새 제 옆에 앉아 같이 색칠을 하며 말했어요. 엄마, 요즘엔 자주 웃는 것 같아.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. 그랬습니다. 저는 그동안 웃는 법을 잊고 살았어요. 사람들이 말합니다. 며느리도 사람이다라고.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조차 필요 없는 세상을 꿈꿔요.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니까요. 요즘은 남편과도 가끔씩 데이트를 합니다. 오래된 커피숍에 앉아 그때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고 서로의 삶을 다시 알아가려 해요. 당신도 참 많이 참았더라. 나도 말 못했던 게 많았어. 서로가 서로에게 늦은 사과를 전하고 작은 위로를 나눕니다. 그렇게 우리의 결혼도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다시 시작되는 중입니다. 이제는 누구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싶어요. 그것이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의 첫걸음입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한때는 원망뿐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마음 한켠에 묘한 그리움으로 남더라고요. 아마도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바꿔놓은 걸 거예요. 넌 내 딸 같았어. 그 한마디는 10년의 응어리를 조금은 풀어주었습니다. 저는 여전히 병원 근처를 지날 때면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 창문을 바라봅니다.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. 저 잘 살고 있어요. 이제야 좀 제 삶을 살고 있어요.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조금은 따뜻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.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됐어요.
며느리로서 너무 성의 없네. 그래도 어른인데 좀 더 챙겨야지. 그런 말들에 예전엔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제 삶을 산 게 아니니까요. 이제 저는 저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. 쉬고 싶을 땐 쉬고,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고, 하고 싶은 걸 하나씩 꺼내며 살아가요. 작은 텃밭을 가꾸고,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도 나누고, 아이와 손잡고, 동네 책방에 들러 책을 고르기도 하고요. 이런 사소한 일상이 예전엔 너무 먼 얘기였는데, 지금은 제 하루를 채워주는 소중한 조각들이 됐습니다. 남편도 그런 저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. 이제야 내가 내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.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응, 이제는 나한테도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. 시어머니가 남긴 삶, 그 안에서 저는 존중받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어요. 그건 단순히 어른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.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.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금씩 사랑해 보기로 했습니다. 이제는 일상을 살면서도 가끔 문득 그 시절의 내가 떠오릅니다. 조용히 눈물 삼키며 전 부치던 날,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도 묵묵히 상 차리던 날, 그 모든 시간이 아깝다거나 후회스럽진 않아요.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를 더 또렷하게 알게 됐으니까요. 나는 견디는 사람이고, 참는 사람이고, 결국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.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.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아이와 쿠키를 굽고 남편과 주말마다 소풍을 나가고요. 살면서 깨달았어요. 인생이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행이라는 걸요. 그 여행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.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억눌렀지만 그 안에도 참 많은 사랑이 있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. 비록 그 사랑이 서툴고 어설펐고 때론 아팠지만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줬습니다. 남편과 나는 이제 조금씩 더 나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.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커서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. 너는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. 가족이란 그런 거야.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해.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잘 살고 있어요.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. 누군가의 며느리였고, 누군가의 아내였고, 누군가의 엄마였던 나. 그 이름들 사이에서 나는 자주 사라졌지만, 이제는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.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, 얼마나 용감하게 버텨왔는지. 당신도 그래요. 당신은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.